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급한 대로 증시 안전자금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비상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영 별로입니다. 통계지표는 경기 하강 국면을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경제부총리 교체는 기정사실처럼 됐습니다. 기업은 위기에 대비한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는 가계와 개인은 극심한 소비 위축 속에 경기 불황의 파고를 온몸으로 맞는 형국입니다. 당정이 금융시장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오늘 직설 한국 경제 위기 상황 진단하고 정부 정책 분석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나오셨고요.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상명대의 김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급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이제 막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했는지 국회 상황 먼저 좀 보시면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빨간불 여러 가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핵심 내용은 내년도 470조의 슈퍼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입니다. 먼저 전문가들 의견 같이 좀 들어보면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하면 바로 화면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동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그 일정 자체는 다들 알고 계시죠, 교수님들도? 저는 어제 뉴스 알았어요. 예, 한다라는 사실은 좀 알고 네네네. 계시는 거고, 저희가 보도는 뭐 예측은 가능합니다. 일단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예산 통과 좀 잘해달라 부탁하실 것 같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얘기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 시정연설 오늘 이 경제 위기 상황이 좀 반영이 좀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규모 자체는 470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30조 정도 증가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예. 행정 당국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얼마만큼 엄중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러지 네. 못한가 그런 차원에서 네. 최근에 청와대나 최근에 또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놀랍게도 산업활동 동향이 지난달께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가 심각한 침체기는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번 예산의 470조를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나와봐야 알지만 저는 네. 그렇게 경기를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예, 교수님들은 대통령의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오늘 시정연설에서 가늠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 이런 내용으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국회 상황, 현재 상황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국회 상황 좀 보시면서 대통령이 이제 곧 들어와서 시정연설을 좀 할 예정이고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착석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사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들어오시네요. 현장음을 좀 키워주시면은 국회에서 지금 박수 소리, 악수하는 모습 이런 소리까지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자체는 지금 집권 이후에 벌써 세 번째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 기억에 지난번 시정연설은 작년 11월이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5월달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문에 또 이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예. 항상 11월 1일 날 예. 이제 예산은 미리 제출돼 있지만은 이제 예산 심사를 앞두고서 대통령이 저렇게 시정연설을 합니다. 하죠. 예. 조영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가 확정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항상 역설해 오셨기 때문에
470조 슈퍼 예산에 대한 이 평가 오늘 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 자체는 뭐 최대라 그러지만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뭐 500조 돌파하는 걸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 후년에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예, 그건 뭐 당연히 지금 그렇겠죠. 그 경제가 성장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시정연설, 일자리와 남북 협력에 대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 중심으로 경제 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천억, 몇십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또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 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익을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로 연간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 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앞부분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예산안을 470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그 핵심 내용을 앞에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듣고 가보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한테 좀 제가 좀 먼저 여쭙고 가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긴 핵심 경제 철학 키워드나 한 문장으로 딱 하신다면 뭐부터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함께 잘 사는 사회. 예, 근데 거기서 키워드는 함께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인식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는 이게 함께 잘 살지 못해서 발생하는 양극화의 문제에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함께 좀 방점을 두신 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저 연설물들 이제 언론에서 쭉 분석할 때 함께라는 단어 몇 번 사용됐나 아마 기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유독 많이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연설문에. 동의합니다. 예. 조영철 교수님은 어느 단어가 이렇게 딱 귀에 꽂히시던가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집권해서 이제 1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불평등과 양극화.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끌고 유지한다.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지금 밝히신 기존의 정책 기조라 하시면 3대 우리 예,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혁신성장. 예. 이 기조는 유지하겠다라는 명확한 방향 설정은 저 시정연설에서 나타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교수님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미 2010년도에 어떤 다른 정치인이 여러 번 강조를 했던 키워드고요. 네. 2010년까지 거슬러 올랐는데 어느 분인지 말씀 안 드릴 텐데 네. 불과 2달 전에 8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주제로 네.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취업자 수를 봐라, 예. 고용률을 봐라, 상용 근로자를 봐라,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수를 봐라. 지금 고용의 질이 양과 함께 매우 좋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8월 달 8월 26일입니다. 예. 제 기록에 따르면. 예. 다만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노후 빈곤, 소득 양극화가 심화가 되어 있으니 네. 이 문제는 다 혁신 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8월 달에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을 쭉 제가 팔로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울 거 하나도 없다. 새로울 거 하나도 없고 네. 우리가 이번에 바랬던 것은 그 두 서너 달 사이에 경기가 급격하게 식고 있는데 그 식고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 중소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네. 기본 경제 정책의 골격은 옳은 것이니까 계속 밀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네. 이게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업자들 이게 무슨 포용이냐? 네. 왜 우리는 포용시키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불만을 가질 거 있어서 첫째 아무 새로운 것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막 꽂혀요. 예, 일단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한다가 지금 핵심으로 지금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내용을 해보면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어렵게 왔지만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의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이 경기 불황을 돌파해내겠다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제 철학과 경제 정책의 기조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평가를 좀 해주셨고 본격적인 찬반 논란으로 가기 전에 막연하게 경제라는 게 말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됐던 최근 경제 지표 통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영상을 보시고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1.3%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생산 활동이 위축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4.8%나 감소한 게 컸습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역시 2.2%나 감소하며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가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지며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상 경기 하강 국면을 판단할 때 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어려운 상황임은 인정하면서도 국면 전환을 공식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6개월 연속 하락이 자동적으로 경기의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하강 국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기 하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미중 통상 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위험 요인까지 가세해 경기 전망은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대부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은 다 되셨기 때문에 굳이 용어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자가 설명을 해드린 용어 중에 동행지수, 선행지수라는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미리 드리는 것이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냐를 보는
동행 지수라는 게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하강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이라는 선행 지수라는 것도 4개월째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거 공식적으로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임을 선언해야 되느냐. 이제 이 논란인데 교수님들 의견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예. 통계청에서 전문가의 공무원 말씀은 뭐 잘 못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 공식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정부 입장은. 보통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경기의 저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고요. 또 통계청 업무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어떻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얘기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통계청에 맞느냐 상승이냐 하강이냐를 공식으로 인정해라 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좀 예. 해석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6개월 이상 이렇게 하강으로 가면 예. 경기가 침체로다라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느냐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어떤 경기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그 담당자의 어떤 그런 워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미 정부의 뭐 하는 총재나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이나 하는 워딩 자체가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나마 완만한 회복세가 좀 완만하나마 지속되고 있다 쪽에 좀 이야기를 그래도 좀 했었는데 얘기인즉슨 연말 되면 좀 좋아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연말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 뭐 경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더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들이 그러고 보니까 바뀌었네요. 하방 위험성 말이 좀 어렵지만 하방 위험성이라는 거는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조영철 교수님은 지금 이 경제 지표 발표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경기 변동 이거에 이제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지나서 약간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경기 순환 과정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시장의 평가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각종 그 거시경제 지표를 봤을 때 고점을 지나서 이제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경기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에서 뭐 정부는 뭐 그 얘기를 함부로 못하지만 교수님들은 이건 하강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용어에서는 이제 침체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NBER에서 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뭐 이런 것은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정의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용어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러나 고점을 지나서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돌아가는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 뭐 맞는 얘기다라고 저희도 보여집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 용어 선택은 좀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한테 과도한 공포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제 침체다라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이지만 하강 국면인 것 같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들을 좀 하시네요. 대통령 워딩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 발언은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세동 교수님한테는 여쭤보면은 이게 왜 하강 아니냐고 저 혼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대학원생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통계 지수를 보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생산 지수하고 소비 지수가 둘 다 떨어졌다라고 지금 이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반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막 만들잖아요. 예, 물건을 만들잖아요. 만들죠. 그럼 생산 지수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그 생산 지수마저도 지금 뭐 전부 전월 대비 뭐 0.6 뭐 이러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요. 생산 지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체 산업이 마이너스 이 5%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작년 11월 1일 대비 아니요, 이게 지금 9월 통이니까 작년 9월입니다. 9월 대비요. 9월 대비. 전 산업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생산이 5% 마이너스고요. 5%. 광공업, 특히 제조업은요. 마이너스 8%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요맘때에 비해서 생산이 굉장히 줄었다. 생산이 줄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재고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재고가. 이게 생산도 줄었지만 재고가 더 많이 증가해버리면 훨씬 더 소비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따라서 아까 질문이 생산은 뭐고 소비는 뭐냐? 생산은 재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재고가 들어가 있는 것마저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줄고 예. 그러니 재고가 는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소비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원래 정부는 속성상 나쁜 걸 나쁘다고 말 못해요. 예, 시장의 충격 때문이라도 말을 그렇죠. 못하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를 나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 나쁘다 하면은 더 나빠지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관료들의 이야기는요. 얼추 우리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나쁘구나 한 걸 알아야지. 아하. 그걸 가지고 뭐 경기 침체니 아니니 가지고 따진다는 것 자체는 공무원 스스로도 예. 속으로 되게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죠. 그렇죠. 침체면 어떻고 굉장히 하강이 어렵습니다. 뭐냐. 중요한 굉장히. 거는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정부도 학자들도 언론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 놀란 게 김동연 장관이 어젠가요 그런 말씀했어요. 아직도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라는 말을 딱 듣고 네. 뭘 생각했냐면 공무원들은 또 날짜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9월 통계잖아요. 예. 지난 이 9월 달에 그 추석이 있었잖아요. 추석 연휴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 오케이. 그러면 한국은행이요. 최근에 비즈니스 기업 업황을 전망했어요. 업황을 전망했는데 이건 10월치예요. 네. 9월 달에 우리 그 기업의 업황이 10월 달에는 얼마가 될 거라고 봤냐면 78쯤 될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나온 걸 보니까 71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좋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10월 달에 네. 훨씬 더 나쁜 것을 보면 9월 달보다도 오히려 10월 달이 훨씬 더 지금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는 동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생산 설비 투자는 또 2.9%로 또 늘었더군요. 그게 전월 대비 그래요. 전월 대비. 전년 동비로는요 설비 예. 투자가 마이너스 19.8%입니다. 지금. 네. 어마어마한 지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7개월 연속이고요. 제가 예.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는요 1년에 한 20% 정도 감가상각이 돼요. 네. 기계가 없어져요. 따라서 20% 정도 설비 투자가 되면 작년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20%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9%라는 것은 현장에서 지금 생산 기계가 연간 30%에 가까운 지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내후년에 생산은 네. 뭐 심각한 충격이 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그럼 김 교수님, 예. 이 생산 설비 투자 2.9% 반짝 반등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꼭 반갑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겠군요. 그거는 이제 그 기저 효과 같은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지표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봤더니 저 2.9% 반짝 반등도 SK 하이닉스 이번에 대규모 투자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되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그렇죠. 예, 투자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계획해오던 것들이 실현되는 순간에 갑자기 통계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면 생산, 소비, 투자 세 분야가 다 가라앉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군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교수님들은. 특히 이제 그 소비 이제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보면 예. 이번에 그 내역을 좀 자세히 보면 내구재 소비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내구재는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좀 비싼 가전제품 같이 좀 비싸고 좀 두고두고 오래 쓰는 물건들에 대한 소비인데요. 특히 자동차가 4.8%가 줄었으니까 현대차 이번 실적 부진하고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내구재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경제 가계에서 네. 향후에 그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좀 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소위 할부로 이제 뭐 6개월씩 이렇게 갚아나갈 물건들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섣불리 그런 비싼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내구재 소비가 많이 줄어든 걸로 보면 가게에서 느끼는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가 네. 좋지 않은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이거 앞으로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뭐 살 것도 뒤로 미루고 자동차 그냥 고쳐서 타고 좀 덜덜거려도 새 차는 내년에 좀 보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이렇게 위축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도 뭐 좀 TV 좀 바꾼다 그러더니 안 바꾼다 그러나요? 예. 세탁기도 그냥 쓰자 그러고 고쳐서 쓰자 그러고 가게들이 이렇게 지금 대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인하 좀 하고 그래서 좀 반짝 뭐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뭐 침체되는 것을 약간 둔화시키는 그런 정도 효과지. 그게 뭐 이렇게 근본적이라 안 되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세수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저 통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암울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 얘기도 또 죄송하지만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 뒤로 보이는 저 파란색 저 화살표 꺾인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상황이요. 주식 시장. 이걸 뭐 교수님들한테 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가자 3천 얘기 나왔었는데 신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자 3천은 어디 가고 왜 2천도 지금 못 지켜서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제 기억에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 그 강력한 대선 후보들이 3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가 떨어지면서 900까지 갔다가 뭐 다시 2천 했는데 3천 뭐 좀 심한 이야기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죠. 예. 그때 3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일단 폐업하고 그럼 뭐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죠. 그때 뭐 전망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이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는 본인의 투자니까 그는 개인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증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자꾸 지금 이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시냐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저는 정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정부가 증시 부양에 나서야 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증시 부양을 정부가 나서면 정말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올려가지고 득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올려서 또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선물 계약을 하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정부는 증시에 올라가고 내려가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증권 시장에서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투기꾼들이 아주 악성으로 꾼들이 몰아서 뭐 여러 가지 거짓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정경제 차원에서 뭐 그건 이 정부가 오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이지 증시를 부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인위적인 증시 부양이라는 거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청원이 있어도 그거는 그 경제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요구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너무 살얼판 같아서 지금 온갖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좀 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이 변동성은 더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미국이 조금 좋아지면은 안정되는 걸로 좀 예측을 낙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뭐 이제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에 주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미중 간의 그 분쟁에 의한 그 불확실성 증가. 우리 경제보다는 지금 외부 충격이 크다는 아니 그게 이제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출 대기업들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런 것이 이제 IT 산업 같은 거에 그 타격을 주고 이러면 결국은 수출 대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수출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미중 무역, 그 국제 분업의 가치 사슬 체계에 굉장히 긴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 교역이 줄어들고 이러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에 이제 불안 요인인데 제가 볼 때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그냥 끝까지 전쟁 수준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심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좀 타협의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국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고 근데 지금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업은 그래도 수주를 이제 세계 1위로 다시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
어떤 희망을 이제 품어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 우리 직설에서도 다뤘지만은 GM 코리아 같은 거는 뭐 오히려 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 제조업 구조조정이 한국에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아, 시장 투자자들은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 그러니까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군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지금 굉장히 이제 나쁜 그런 그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금리 문제인데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 같고 미국은 분명히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한국은행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고 그런 금리가 늘어날 테니까 그거에 의한 이제 자본 유출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금리 차이에 의한 자본 유출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증가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한국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재정 정책인데 사실은 재정 정책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초과세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인 거죠. IMF라든가 OECD 이런 데서 다 문재인 정부 보고 확장적 재정 정책 쓰라고 이렇게 정책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정부가 거시경제 관리 능력이 좀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저 금리 문제하고 재정 문제, 예산 문제를 한꺼번에 막 말씀하셔서 제가 좀 중간 정리 보고를 좀 드리면은 금리만 놓고 보면 이주열 총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딩이 바뀌었어요. 확연히 바뀌었죠. 저 인상 왼쪽은 지난달이니까 인상하겠다는 쪽이었는데 지금 워낙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금리 결정 지금 결정 못하겠다는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금리 얘기 조금 이따 좀 다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고 재정 확장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했던 470조짜리 지금 슈퍼 예산 문제니까 그 예산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증시의 불안과 대한민국 경제의 이 미래 불투명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지금 시청자들도 계속 그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연말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좀 안심을 좀 해야 됩니까? 글쎄 뭐 증시의 그 주가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하느님도 어려운데요. 못한다는 대단히 그 어렵다는. 오늘 또 이제 뭐 안 좋은 실물 지표 통계가 나와서 주가가 또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다행히 조금 반등되는 것 같아요. 그럴 지금 것 이 순간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이런 지표들에 대한 예상이 이미 이제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이미 이제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큰 어떤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제 생각에서는 지금의 주가 지수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이제 많은 박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당장 도와줄 어떤 호재가 기대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한 2,000선에서 당분간은 그냥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부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됐든 실물이 됐든 가계가 됐든, 자,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슈퍼 예산, 자, 재정 확대하겠다. 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고 복지 확대하고 이렇게 뭐 4인 가족한테 아동 수당 주고 뭐 무슨 수당 주고 무슨 뭐 급여 주고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좀 잘 사는 이 경제 구조로 체질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 연설과 정부의 예산 방향. 자, 이거 좀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도움되는 효과는 좀 있을까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작년 예산이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00조 정도 더 올라왔죠. 늘었잖아요. 그 결과는 재정이라는 게 뭐 5년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안에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확장 정책, 소위 소득주도 정책, 소득 일자리 정책으로 돈을 썼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훨씬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는다고 성장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경제학 원론 1학년 학생들도 아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좀 반박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한 정확하게는 90조 원이고요. 저희가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연간 한 100조씩 늘어난다고 저희 그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00조를 더 쏟아붓지만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100조를 쏟아붓어도 효과가 좀 덜 나타나고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 자체가요. 작년 성장률에 비해서 올해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게 꼭 예산이 예산을 더 써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써서 경제가 나빠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잘못 쓴 겁니까? 방향이 잘못된 겁니까? 방향도 잘못됐고 잘못 쓰는 부분도 있다는 그렇게 거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470조를 패스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일이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바꿔서 이번에 재정을 늘렸으니 이 바뀐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가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정부 정책은 기조가 옳다. 전혀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돈만 더 달라고 하면 내년 요맘때쯤 또 우리는 490조 재정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을 또 하게 된다. 저는 재정의 그 역할을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잖아요. 한 30조 정도 넣는데요. 는 게 아니라 더 걷었죠. 예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걷잖아요. 그게 경기를 위축시키는 엄청난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걷은 것은 그거는 오히려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은 그 더 걷은 것을 팍팍 쓰자는 이야기고 제 생각은 더 걷질 말고 그걸 국민 손에 두면 그게 훨씬 더 돈을 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트럼프 정부가 채택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470조를 누렸으니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부분은 역대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고 분명한 것은요. 계속해서 재정 정책의 소위 경제 성장 승수 효과가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470조 슈퍼 예산 이게 통과가 돼도 경기 활성화의 효력이 떨어질 거다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해주시는데 이 대목은 두 분이 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30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세수 초과가 된 거를 신 교수님은 더 걷지 말았어야지 그 돈이 돌아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신 것 같고 조 교수님은 예상보다 더 걷었다는 얘기는 더 쓸 수 있는데 안 썼다라는 말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좀 반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20조 원 정도 예상 밖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당초 100을 걷어서 100을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120을 걷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었으니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는데 이걸 지출하지 않고 금고 안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적자 재정이 돼버린 겁니다. 긴축 재정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긴축이 돼버렸다는 거죠. 긴축 재정이 된 거죠. 그래서 거둔 것보다 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정부 지출이 사실은 내수를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신세동 교수님 말씀은 그 더 걷은 돈, 세금을 더 걷었으니까 차라리 감세를 해라, 감세. 그러면은 국민들이 소득이 그만큼 더 많으니까 소비를 더 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활성화 된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세금을 더 걷었으니까 세수 주기를 정확하게 해서 그걸 사회복지 예산으로 더 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 재정이 긴축 재정으로 내수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 감세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 아주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 정책이 그럼 그렇게 성공적이었냐 해보면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세수 축의 오류에 의해서 초과 세수를 거뒀고 그래서 긴축 재정이 돼버리고 만 거죠.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정책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라는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감세 정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더 걷었는데 이거를 이 초과 세수 20조가 발생했으면 이제 내수 위축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18조라도 좀 줄이려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기름값 이건 탄력세율 제도에 의해서 국회 통과 안 하고 그냥 시행령 조정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급한 김에 지금 이율세라도 인하해서 초과세수 20조를 한 18조 규모 정도로 줄여보려는 그런 이제 사실은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이고 그 돈이라도 좀 시중에 돌아서 돈이 좀 돌아야 지금 경기가 그나마라도 돼서 유류세라는 좀 인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 재정의 적절성 여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470조가 됐든 740조가 됐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잔디밭에다가 이 스프링클러 물 뿌리듯이 뿌리는 이런 예산 그 사용처가 경기 활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야당들은 반대가 심합니다. 예, 그 뭐 정부의 재정의 어떤 정책의 효과가 그 재정의 지출의 규모에만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또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그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도 그렇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기조를 보면 저희가 재정 지출의 주 목적이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양극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계층들의 죄송합니다.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방점이 분배를 좀 더 이렇게 하는 측면에 재정 지출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성장 자체로는 좀 효과가 미약할 수 있거든요. 성장은 좀 잘하는 쪽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게 성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배 측면에서는 지금 좀 못하는 쪽을 도와주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의 그 기조 자체가 성장을 뭐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보다는 분배 측면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두 분께 그럼 좀 상식적인 좀 질문 좀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대목을 잘 따라오실까지가 궁금해서 교수님들은 다 이제 아시는 얘기기는 한데 이 정부가 재정을 써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일으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SOC거든요.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고 뭐 이렇게 막 토목공사를 해서 거기에 재정이 들어가면 그거는 생산으로 연결되는 재정 지출인데 지금처럼 복지에다가 이 재정을 써버리면 생산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대목 좀 이제 설명 좀 하나 드릴게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건 또는 기업이 주도하게끔 해서 뭐 기계를 만들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면 그 생산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정부가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 주머니에 100만 원을 넣어줬어요. 그럼 가난한 100만 원을 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 쓰냐? 다 안 쓸 거거든요. 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돈을 상당 부분은 자기가 그냥 들고 있으려고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100만 원을 썼는데 어디에다 썼냐 봤더니 수입 농산물을 산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의 정부 재정 지출이 되었지만 100만 원만큼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국내 생산에는 전혀 마이너스 효과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왜? 한계 소비성 더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설이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소비 통계에서 나타나요. 잠깐만요, 교수님. 뭐 언뜻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도 지금 이제 언론 입장에서 제가 다시 제 질문을 좀 드리면 어찌됐든 복지 분야의 OECD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전체 GDP에 비해서 복지 분야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소득층에게 이런 식으로 복지 예산을 지출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그걸로 또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면은 역시 그것도 그 돈도 생산으로 연결되는 돈 아닌가요? 되죠. 그러니까 되는데 그 돈 중에 일부는 수입 상품이 들어와서 써버리고요. 일부는 해외여행을 가서 써버리고 하니까 돈을 지급을 해도 이것이 우리가 그걸 누수라고 합니다. 수입 상품이나 해외여행에서 쓰는 경우가 누수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누수 때문에 그 복지 정책의 생산 효과가 성장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받는 분들이 다 생활이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지원을 주면요 안 쓰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위험에 대비하고 그렇죠. 또 저축에 또 습성이 있기는 있죠.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과연 이 정부 재정 지출이 생산으로 연결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사장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론자인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 지금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이제 분배적인 그런 복지 지출, 그 다음에 생산에 기여를 하는 이제 그런 지출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지출을 하건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 국민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돈은 국내에서 도는 돈이다. 도는 거고 소비로 연결되고 다 하는 건데 문제는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SOC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거죠. 근데 그때는 과거에는 뭐 도로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도 계속 정체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 도로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SOC 투자를 하면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거죠.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났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도로가 뭐 수도권 일부에서는 이제 정체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방 도로 보면은 지금 깔릴 만큼 다 깔렸죠. 다 깔릴 만큼 다 있고 뭐 또 교통 정체 뭐 이런 현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거를 건설하는 데 쓸 거냐.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건설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도로 건설에도 건설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 지방에 한산한데 거기에 도로 건설하는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이런데 정부 지출을 좀 더 많이 쓰는 이런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신 교수님 잠시 뒤에 좀 기회 드리고 생활 SOC라는 용어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해 처음 듣는 단어예요. SOC가 뭔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생활 SOC라고 하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8조 7천억 원 배정이 좀 돼 있는데요. 그 생활 SOC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동네 도서관 짓고 동네 공원을 짓는 거랍니다. 그것도 일종의 SOC니까.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대로 대규모로 토목공사나 이런 4대강 사업이니 뭐 도로 뚫고 이런 거는 안 할 거고 우리 정부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공공시설을 하는 SOC를 하겠다. 아주 창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면서 저게 SOC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야당 쪽에서 좀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신 교수님 연구 좀. 저는 이거 4대강을 제가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4대강 그 현장이 어떤가 싶어서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 4대강이요. 그 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게 여가시설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SOC예요. 자전거길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그렇게 공격했던 그분들이 이 비슷한 그 SOC, 그 생활 SOC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이명박과 차이는 이명박 정부는 그걸 강변에 그냥 공사하면서 만들었다는 점이고 이거는 이제 마을 안에 뒀다는 차이가 있는데 8조 7천억 좋습니다. 뭐 하십시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지난 1년 동안 2,700만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1.7시간 줄어들었어요. 7월까지. 네, 그건 뭐 통계가 나와 있죠. 2,700만 곱하기 1.7시간 곱하기 52주. 곱하기 1인당 10,000원을 계산하니까요. 그게 25조예요. 보세요. 이번에 예산이 약 40조 늘었죠? 40조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자의반 타의반 줄어들어서 여기서 지금 날아가는 소득이 지금 거의 25조가 된단 말이에요. 임금 총액 줄어든 거를 다 합치면 25조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0조를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금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사라지는 소득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상세화돼서 제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25조라는 돈을 뿌려서 그 돈이 돌아서 이 주머니가 좀 이렇게 두둑해져서 소비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소득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쏟아부어도 재정을 쏟아부어도 그게 이제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나마 투입을 안 했으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장은 애시당초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근로시간이 1.7시간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자, 두 가지 말씀 한꺼번에 좀 해주셨는데 생활 SOC와 지금 그 근로소득에 대한 복지적 지출. 자,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생활 SOC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까
아까 애초에 비교하셨던 대규모 그 기존의 전통적인 SOC 방식의 투자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예. 기존에 뭐 어떤 그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무슨 뭐 큰 도로나 뭐 터널을 뚫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막 사업을 벌리면 또 그 사업 옆에 음식점도 없으니까 또 음식점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좀 이렇게 그 소득 창출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네에다가 이제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독서를 하게끔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규모 SOC 사업보다는 재정 지출의 경제 성장 효과는 좀 둔화질 텐데요. 근데 그걸 뭐 정부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SOC 그 간접 투자 이 어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정도를 비교하면 이미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저희가 뭐 저희 GDP에 비해서 이 자본 축적된 이 거의 그 자본 계수량 값이 있는데 네. 그게 거의 지금 미국이나 일본 수준 거의 다 도달을 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그냥 GDP로 포착되지 않는 삶의 질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행복 SOC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쪽에 좀 그 재정 지출을 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재정 지출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SOC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 지금 정부 예산안은 결국 이제 일자리 예산일 것 같은데 정부 예산표 한번 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주목해서 좀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470조짜리 총액이고요. 제일 큰 덩어리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거 보건, 복지, 노동 162.2라고 돼 있는 저 숫자. 저게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 중에 제일 큰 덩어리입니다. 옛날에는 저게 국방비하고 다 교육비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복지 예산이 제일 큰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일자리 얘기하면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것 같은데 조 박사님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지금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잘 제대로 통과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 논란거리로 좀 국회에서 문제가 될까요? 예, 국회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예. 사업들, 뭐 노인 취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이제 중단되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올해 같은 일자리거든요. 경우에는 또 각 공기업들이 또 단기 알바생들을 또 해서 숫자를 늘려놔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될 것 같기는 예, 해요. 그거는 이제 재정 투입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기업들이 공기업 자기네들 돈 갖고 그렇죠, 예. 단기 알바하는 건데 예. 그건 이제 지난번 종합 일자리 대책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고 실업이 높으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노동 수요라는 것, 일자리라는 것은 파생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서비스 생산을 늘릴 때 예.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일자리가 느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활성화, 그다음에 정부도 공공 부분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한국은행의 그 고용 유발 효과 분석에 의하면은 전체 업종 중에서 사실은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큽니다. 클 것이다. 그래서 예. 지금 지난 그 정부들이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한 편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투자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재정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간호사라든가 뭐 이런 일자리들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정공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출산 문제를 얘기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게 이제 출산과 보육이다 보니 예. 그럼 구조적으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직접 PPT까지 띄워가면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애를 낳으면은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출산 급여를 주겠다. 아동 수당 월 10만 원 이미 지급 시작했다. 자, 이런 식의 직접적인 급여 형태로 주는 이 현금성 복지
이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던데요.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출산 지원 이제 직접 현금 지원이죠. 예, 현금성 그런 그 복지라고 현금을 갖고 이제 출산에 그 산모들이 그 돈을 쓰겠죠. 그럼 산후조리원이나 그런 병원에 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산부인과 병원 같은 데서 이제 그 수입이 증가할 거고요. 예. 그럼 그동안에 비해서 간호사 인력을 뭐 사실은 3명이 필요한데 2명 갖고 하던 병원들이 수입이 증가하고 하면 이제 적정 수로 늘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들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데 뭐 학대하고 교사가 뭐 이런 일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뭐 개인 교사들의 문제, 성격의 문제 뭐 그런 것이라고 저임금에서 나오는 저임금 거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담당해야 되는 아동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인력을 정확하게 다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적정 인원의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러면 사실은 어린이집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사실은 완화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중요한 일자리가 예.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 취지도 좋고 방향도 좋고 다 좋은데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금 액수를 늘려서 예산을 늘리는 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냐, 아니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현금성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이번에 그 유치원 이런 데서 나타났듯이 유치원한테 그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당사자한테 직접 지원했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현금성 복지 수요 예산 증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김 교수님한테도 제가 순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런 분은 지원해야 돼요. 강남 지역에 굉장히 잘 사는 분이고요. 네. 그 얘기를 또 미국에서 났어요. 예. 국적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그리고 6개월쯤에 다시 귀국했어요. 네. 자, 그런 분한테도 현금 지원해야 되나요? 저한테 네, 그거 내가 물어보고 반박 싶습니다. 질문하시고요.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지만 그런 분들을 골라내고 걸러내는 행정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금성 지급을 그냥 뿌리는 거다라고 정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 지원을 안 하면 그분 안 나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효과도 없고요. 예.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한 달에 아이를 낳아서 뭐 평생까지 아니면 뭐 대학교까지 생활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고 하면 모를까. 이게 뭐 일정 연한이 되면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도 절도 없고 지금 생계도 어렵고 이런 분들인데 30대 부부인데 예. 자기 그 밥도 지금 지켜 먹기 어려운 상태인데 정부가 이렇게 뭐 몇 달 주니까 일단 애를 낳을까요? 저는 애를 낳지 않는 것이 절반은 문화 현상이고요. 네. 절반은 경제 현상이다. 네.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면 제발 낳지 말라고 해요. 예. 한 집안에 한 명만 낳으라고 해도 7, 8명씩 낳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정부가 이 출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3사람, 4사람 낳은 저 같은 사람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저는 정부가 물론 뭐 그러니까 신세돈 교수님 같은 연배의 세대들은 경기가 그때는 절대적으로 더 못 살았지만 못 살았죠. 경기가 좋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결혼해서 애들을 3명, 4명 낳던 세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현금성으로 이렇게 몇십만 원 준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기본적으로. 네. 김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두 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그 가게에 이제 현금성으로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가게 그거를 이제 지출하는 과정에서 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하는 또 다른 목적은 하나의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무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의 인센티브로는 그 큰 효과가 없을 거다. 다만 어찌 됐든 그 돈이 지급이 되면 그 돈이 돌아서 소비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애 키우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를 할 텐데 네. 뭐 사실 그 돈 갖는다고
애를 안 낳으려고다가 낳으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금액. 근데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급여 이거 하나 갖고 만드는 저출산 문제가 건 해결되는 아니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다 박근혜 정부도 출산에 대해서 정책 지원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도 좀 더 확대시키겠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중에 한 항목이 출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종합적인 정책이 잘 돌아갈 때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태에서 출산 급여를 그럼 빼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로까지 가면 이게 저출산 자체만 가지고 2시간짜리 좀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주제 중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 얘기로 좀 잠시 좀 거슬러 올라갔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많은 대한민국 이 증시와 기업들의 지금 이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이거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금융시장 금융안정대책이라고 오늘도 당정협의를 해서 발표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 얘기 좀 교수님들한테 박사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추락하는 증시가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효과가 그렇게 큽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 원래 이제 계속 이제 과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항상 있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쟁 위험 때문에 이 코리아 주식에 대한 저평가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한 간에 지금 전쟁 위협도 많이 사라지고 좀 이해가 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쟁 그런 지정학적인 위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이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배당을 들어가는군요. 보통은 한 전체 이윤의 한 30-40% 정도 이제 배당으로 할당을 하는데, 저희는 평균이 한 15% 20% 정도밖에 안 돼서 절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제 배당 수익이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불확실한 지배 구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리스크, 그다음에 저희 나라 주가가 좀 변동성이 높은 편이잖아요. 저희 경제가 대외 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해온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주가가 300포인트 빠진 거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다소 무식한 질문이라고 좀 혼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아놔서 여쭙습니다. 어찌됐든 맨날 손해보는 건 개미들만 손해를 보니 이 개인 투자자들 손해본 거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라는 목소리와 주문과 청년들의 아우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본인 판단해서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있고 논리적으로는 이게 참 답이 없을 것 같고, 교수님들 혹시 우문현답 있을까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인 투자가의 손실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워낙 많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그거는 것들이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예를 들자면 증권 거래세라도 좀 인하를 좀 하거나 증시 안정 자금을 하거나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런 붕괴되는 속도는 좀 늦추고 개민들의 곡소리를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정부가 아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주가가 떨어졌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스닥 더 많이 떨어졌죠. 물론 뭐 트럼프가 한 말씀 했죠. 미쳤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SEC가 나서서 뭐 또는 이제 연준이 나서서 하나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이것을 보고 내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낭패가 오는 수가 있구나, 저는 좋은 어떤 교훈을 얻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러나 증시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뭐 예를 들면은 불공정 거래나 또는 불안전 상품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독은 그건 오히려 못해서 날리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무슨 거래세를 뭐 차라리 드리려고 하면 저는 증권 배당 증권 이익에 대한 저는 그 소득세를 빨리 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그 증시를 바로잡는 저는 좋은 바람직한. 좋습니다.
여권 내에서 민주당에서 경제통일로 되는 김진표 의원께서는 증시 안전자금, 안전기금 5천억으로는 턱도 없다. 국민연금이 더 뛰어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국민연금이 결정할 일이죠. 이건 충분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아하. 지금 들어가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국민연금의 투자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청와대와 당에서 할 얘기가. 김진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총리께서도 금리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또 많은 구설수에 올랐지만은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하는 말하고 경제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말은 항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정부나 국가를 다루는 사람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언사에 휘둘리면 안 된다.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 좀 결을 좀 달라서 조 교수님. 대한민국 증시 구조를 보면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 흔들리면 개미들만 다 죽어나간다. 그래서 오늘 당정 협의 결과를 보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자본시장의 규제를 높여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유동자금 1,000조라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게 그 기관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그렇죠. 증시 구조를 개선한다라는 이 어려운 말을 좀 일반인의 용어로 좀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증권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그리고 자산 운용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투자를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의 그 자산이 있는데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산이 금융자산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다 집 한 채가 전재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우리처럼 이렇게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면 금융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면 이것이 이제 금융이 증권 뭐 이렇게 가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국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 이제 그 말씀 잠깐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뭐 이 주식 가격 폭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웠고요. 이 공정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재벌 총수의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재벌 총수가 사적 그 편취를 하는 그런, 이건 결국 외부 주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한항공 사태나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을 봤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재벌 총수의 그 사익 편취 행동, 이런 오너 리스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기대가 별로 이렇게 충족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이제 기대 심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맞물려서 사실은 조금 더 실망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증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하려면 저는 재벌 총수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조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벌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이런 위험도를 줄이는 지배구조 개혁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식시장 구조를 얘기하다 보면 꼭 그렇게 재벌 지배구조 문제가 나오는데 신 교수님.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 정말 금융을 모르는 분 이야기예요.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그 유동자금이 그러니까 유동자금이라는 것은 그건 은행의 예금이에요. 예금인데 그 예금이 뭐 주식 갖다가 부동산 갖다 하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가는 개인이고요. 그 개인은 대부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절반은 자기 돈이고 절반은 은행 돈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돈은 없어요. 첫째고요. 따라서 부동산 자금을 끌어다가 주식시장에 넣으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역할을 제고해야 된다. 그분은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못하니까 그냥 기관 투자가라고 한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는요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금이나 기금과 같은 것들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증권회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개인 투자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관 투자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더 자기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불가능해요. 결국은 그분 말씀은 네.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더 들어가주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요. 지난 한 4나흘 동안 하루에 5천억 이상의 기관 투자가 자금이 증시에 들어가서 증시를 선방을 많이 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기관 투자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가장 큰 덩어리는 보면은 연기금, 국민연금인 거죠. 국민연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만한 지금 640조를 갖고 있는 그 기관은 없으니까. 당정의 그 발표 내용에서 보면 대한민국에는 유독 투자운용사, 벤처 캐피털, 사모펀드, 금융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본 관련 법을 이게 우리가 좀 낙후돼 있어서 이런 그 투자 활성화를 하는 이런 기관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개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진다. 개인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김 교수님은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 법률 개정안의 취지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나라가 유난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장세가 급변할 때는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펀드 형태의 위탁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형태 쪽으로 좀 그 자금을 유도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쪽에 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수많은 펀드 매니저라는 분들이 이런 거 전문가로 좀 알고 있는데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황무지다. 이런 지적들 동의하십니까, 교수님들은? 뭐 일단 현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맞다고 황무지라고 보면 황무지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 황무지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과도하다 할 정도로 기금이 많고 과도할 정도로 자문사가 많고 그 자문사나 어떤 운용사 중에는 상당히 자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탈이 아닌가 저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옥석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견해 차이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게 있고요. 제도가 한번 그 증권 관련 거래법을 보십시오.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막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다 제재를 할 수 있을 만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들여다봐도 그리고 도덕성 자체도 증권과에 있는 분들이 정말 고객의 어떤 그런 투자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만큼 그 비도덕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운용사가 있으면 뭐해요? 고객의 신임을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객들이 자기가 차라리 매매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어떤 도덕의 상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천천히 알겠습니다. 발전이 되는 거 알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정리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야별로 자세하게 좀 이 특집 형식으로 계속 연말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교수님들 모시고 고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막말의 앞뒤 맥락은 이거더군요. 한 대기업 총수가 냉면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맛이 있었는지 살이 하나 더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 회장님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막말 상소리였을 겁니다. 한마디 더 나왔습니다. 우린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빈손으로 왔습니까?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는데 누구 하나 대꾸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냥 목구멍으로 말 그대로 냉면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단순 해프닝이 아니고 현재 남북 당국 간의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비핵화하겠다는데 왜 빨리 투자 안 하냐. 눈 부라리고 면박 주고 상소리하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국정원장은 이 사실을 언론 보도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맞특지 않지만 한번 가보자. 끌려가듯 평양에 갔던 기업 총수들 우리 정부에게도 하소연조차 못했던 겁니다. 북한은 빚쟁이처럼 굴고 미국은 과속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우리 기업들 참 안쓰럽고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살얼음판인데 이런 막말 사고 친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 우리 통일부 장관급입니다.
아마 김정은한테는 잘했다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진정 남북 경협 원하면 리선권 교체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말 한 사실이 전제되는 조건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